자, 안녕하세요. 6월 30일 가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주거 생활 마지막 이론 수업이고요. 자, 첫 번째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주거 공간 디자인 수행평가를 진행 중인데 그 두 번째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등교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구현해내는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배움 질문 두 가지는 첫 번째, 가족 형태에 따라 주거 모습이 달라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주거를 디자인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배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무조건 넓고 예쁘고 비싼 집이면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 TV에 나오는 또는 매체에 나오는 또는 인스타에 나오는 예쁘고 넓고 비싼 집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집에 살면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개개인마다 또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취향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가족의 취향에 따라 또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주거 형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제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독신자 가족, 그 다음에 무자녀 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그 다음에 학대가족, 마지막으로 노인가족으로 나눠볼 거고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우리 주거생활 주기라는 개념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먼저 독신자 가족과 무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주거 탐색기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가족과 학대가족의 경우에는 주거 변동기와 주거 안정기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거 축소기와 주거 의존기로 노인가족을 묶을 수 있는데요. 뭐 간단히 우리 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지만 주거 탐색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주거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거 변동기와 주거 안정기는 이제 주거 탐색기로서 이제 지내다가 가족 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거 형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 이제 이사를 가게 되겠죠. 자, 그걸 주거 변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집을 늘린다거나 또는 집을 좁힌다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을 옮긴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되면 이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같은 주거 형태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을 주거 안정기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여서 독립하게 되면 이제 집안에 남는 공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주거 축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좁은 집으로 옮겨가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주거 의존기는 이제 노인 세대 같은 경우 혼자 주거 유지라든지 관리하는 것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거 의존기로 주거 생활 주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주거 탐색기, 독신자 가족과 무자녀 가족에게 적합한 집은 어떤 형태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거 탐색기, 다시 말해서 독신자 가족이나 무자녀 가족의 경우 어떠한 집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혼자 살거나 또는 둘이 살기 때문에 일실형, 이걸 원룸은 우리나라 말로 일실형이라고 해요. 방이 하나다. 어색하죠? 하지만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
일실형과 같은 소규모 주택이 적합하겠다. 너무 주택 규모가 넓으면 관리하는 데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이동 동선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기 용이한 면에서 소규모 주택이 적합하겠다. 그다음에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편의 시설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슈퍼 뭐 등등등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도 가까우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 왜냐하면 이제 독신자 가족이나 무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반경에 조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죠.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등등등. 그래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서 보통 주거를 결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또는 둘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취미나 여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가족의 형태를 볼 건데요. 핵가족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다시 말해서 무자녀 가족의 형태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집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죠. 그래서 이제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상황이 바로 주거 변동기입니다. 그래서 주거 변동기는 자녀 출산이나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사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생기면 가사 노동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다. 우리 요즘에 삼신가전이라고 불리우는 3가지 가전이 있죠.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자, 이것들과 같은 능률적인 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겠다. 효율적인 동선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 공간과 자녀 공간이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독립성만 확보하면 안 되죠.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위해서 가족실도 필요합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거실이나 식사실, 식탁을 의미를 하죠. 이러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서 주거 공간의 융통성이 필요하겠다. 뭐 언제는 이 방 하나를 창고로만 썼다면 이 방을 창고에서 자녀의 공부방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보육이나 양육이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서 주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 그다음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 뭐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가까운 곳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주거 안정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자녀가 더 성장하여서 더 이상 주거 공간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주거 안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 안정기가 되면 학교나 이웃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죠. 주변에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고, 학교도 교육의 질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녀의 취미생활이나 학업이나 수납 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수납 공간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거 공간 내에서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대가족의 경우를 볼게요. 확대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많았다가 점점 핵가족화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확대가족이 늘어나고 있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조부모님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출입문을 분리하여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출입문은 하나지만 여기 출입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지만 이제 방을 여러 개 두고 조금 생활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확대 가족의 경우에는 우선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 중심 공간을 다시 말해서 뭐 거실 또는 식당, 식탁 같은 식사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공동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별 공간을 그래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의 융통성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주거 안정기 핵가족의 경우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녀 보육이나 양육이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서 주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거 안정기의 특성도 있고요. 주거 의존기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주거 의존기라 하면 이제 노부모, 조부모 세대를 이야기를 해요. 조부모가 이제 자녀 세대에게 의존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노인가족입니다. 노인가족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주거 축소기와 주거 의존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 축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자녀가 독립을 하여서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면적으로 집을 이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 중심 생활로 복귀하여서 주거 공간의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 좋은 것은 여유 주거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손님 접대나 여가 생활 등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여기 보면 방이 3개가 있거든요. 노부부 방, 그 다음에 서재,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자, 이거는 노인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가생활 등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이 공간은 무엇이냐? 자녀 세대가 방문했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그래도 노부부가 생활하는 침실에다가 플러스 1 또는 2의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주택 유지 관리의 최소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유니버셜 주거가 필요하다.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쾌적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 건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나이죠. 노인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가까운 것이 좋아요. 어딘가 아플 때 병원에 손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롭지 않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은 공동체 공간이 가까운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수업 주제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먼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do you know? 이거 아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혹시 이러한 손잡이가 존재하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러한 손잡이였거든요. 자, 근데 이 손잡이 자꾸 귀엽죠. 근데 이 손잡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어린 아이들은 돌리기가 힘들고 이제 손목이 아픈 사람들도 문을 열어 닫기가 힘들겠죠. 그다음에 노인 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절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죠. 레버식으로. 자, 이러한 것을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이야기를 어린이부터 합니다. 어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이, 그렇죠?
어린이부터 이렇게 외국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한 특정 사람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배수구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모차가 이러한 지하철 개찰구나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자,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어요. 언어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은 7가지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자, 첫 번째,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융통성, 그다음에 직관성, 그다음에 정보의 인지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적은 신체적 노력, 그다음에 접근의 용이성까지 원칙들이 있고요. 이러한 7가지 특징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평한 사용, 어느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고요. 사용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호라든지 아니면 장애의 유무, 그다음에 능력과 관련해서 넓은 범위에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성은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정도와 상관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인지성은 그 물체나 또 서비스가 전달하는 정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고요. 안전성은 이제 내가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적은 신체적인 노력,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접근의 용이성은요, 사용자의 키라든지 아니면 자세 또는 이동성과 상관없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크기와 공간을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들을 집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문턱을 없앤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레버형 손잡이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깐다거나 옛날에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벽면과 동일하게 되게 미끄러운 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고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현관문을 넓혀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스위치 같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집에 적용하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도 더 많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생겨나겠죠. 여러분도 새롭게 뭔가를 발명해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니버셜 디자인이었고요. 이제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요. 또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의 구역화, 조닝과 그다음에 효율적인 주거 공간 활용 방법으로 나뉩니다. 보통 주거 공간을 구성을 할 때는 가족의 생활 내용에 따라서 공간을 구분을 해요. 이거를 우리 조닝이라고 하고요. 동선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효율적인 주거 공간 활용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주거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가족의 형태, 독신인지, 무자녀인지,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등등. 그 다음에 가족원의 수, 그 다음에 가족원의 연령, 영유아인지, 청소년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지, 또는 성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지,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집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지, 집에서 식사를 한다면 주로 만들어 먹는지, 시켜 먹는지, 그 다음에 학습 공간이 필요한지,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지, 그 다음에 집에서 취미를 즐기는지 등등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능력들을 고려해서요.
이걸 반영해서 주거 공간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조닝을 합니다. 생활 내용에 따라서 주거 공간을 나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가구를 배치합니다. 우선 공간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효율적인 동선을 위한 가구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 공간을 구성한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이 한 집에 주거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공간의 이름들을 적어놨죠. 세탁실, 침실, 욕실, 주방, 식당, 다용도실, 거실, 테라스 이렇게 이름들을 적어놨는데요. 이걸 우리 생활 내용에 따라서 조닝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보라색 네모 박스는 우리는 개인 생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 박스, 이 식당과 거실은 공동 생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네모 박스, 욕실 또는 화장실은 생리위생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 네모 박스는 세탁실, 주방, 다용도실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가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사 작업 공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개인 생활 공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대화, 이야기나 아니면 식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취미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위생 공간은 세면이나 용변 또는 목욕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사 작업 공간은 이제 조리나 세탁 등의 가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합리적인 효율적인 동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세탁기나 등등의 설비가 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들을 생활 내용에 맞게 구분 지어 놓는 것을 우리 조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활 내용에 비슷한 공간을 묶어서 가까이 배치하고 다른 공간을 분리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주방이나 다용도실, 세탁실은 가사 작업 공간으로 일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동선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다가 위치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식당과 거실은 가족 공동의 생활 공간으로서 동선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아요. 근데 생리위생 공간과 개인생활 공간은 조금 특수성이 있죠. 우선 침실들은 각자 고유의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 놓는데 단 이렇게 거실, 가족 공동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분산을 시켜 놓아요. 따로 독립성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의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근데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욕실은 생리위생 공간인가 동시에 개인 생활이 또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욕실은 침실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닝을 하면 무엇이 좋으냐? 조닝의 장점입니다. 생활 내용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 주거 안에서 동선이 서로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동 동선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 같은 개인 생활 공간과 그 외의 공간, 예를 들어서 주방이나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 동선이 꼬인다면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조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건이나 가전제품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이렇게 조닝에 따라서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내용에 따른 조닝을 할 때 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개인 생활 공간은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 그 다음에 사생활을 고려해서 독립성을 보장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안의 공간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죠.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침실이나 뭐 서재, 공부방 같은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공부방. 집에 따라서 이것이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 공간에는 가족의 취미를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같이 TV를 보는 가족 같은 경우는 TV가 보기 좋게, TV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고, 또는 TV를 보지 않는 가족 같은 경우는 TV를 빼고 그다음에 소파들이나 의자들을 서로 마주보게 위치하여서 가족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다음에 개인생활 공간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하되 가족 구성원들이 오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용이한 것이 동선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집 중앙에 많이 배치를 하죠. 그다음에 생리위생 공간은 우선 환기시설이 필수겠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아까 나왔듯이 미끄럼 방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콘센트 덮개가 필수다. 이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개인생활 공간 침실과 가까운 것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생활 공간과 생리위생 공간이 가까워야지만 서로 왕래가 잦은 공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사 작업 공간은 작업 동선을 고려하여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동선이 길어지면 쉽게 지치겠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엌 작업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거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팁은 이동 동선을 최소화시키자예요. 집 안에서 내가 생활 내용에 따라서 이동하는 동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가구를 배치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팁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부엌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자, 사실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겠죠? 자,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가사 작업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사 작업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재료를 개봉하고 다듬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리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이제 가열하기 전에 뭐 자르기라든지 아니면 섞기라든지 등등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열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식탁에 나가기 전에 그릇에다가 담고 하는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돼요. 자, 우선 이걸 기억하고 여러 가지 부엌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형이에요. 이거는 좁고 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 적당한데요. 한쪽 벽면에만 작업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우리 준비되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개수대에서 씻어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열을 하겠죠. 근데 하다가 또 뭔가 부족했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거나 하겠죠. 그리고 또 일로 와서 이렇게 이동 동선이 꾸려져요. 그래서 이동 동선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얼핏 봤을 때는 뭐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좁은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좁은 주택이기 때문에 동선이 짧아요. 하지만 집이 커지게 되면 이 이동 동선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자형입니다. 기역자형은 대체적으로 우리 많은 가정에서 이런 기역자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냉장고이고요.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개수대에서 씻어서 가열대까지 이런 이동 동선이 보통 트라이앵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역자형은 일자형보다 동선이 짧아요. 자, 그리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식탁을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 식사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디귿자형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를 이루는데 기역자형보다 더 작은 트라이앵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업 동선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가 있는 배치 방법이지만 기역자형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의 집에 적합하겠죠. 자, 반면 섬형입니다. 섬형도 아까 기역과 디귿자와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동선을 구성을 해요. 섬형 아일랜드, 이게 아일랜드예요. 자,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냉장고와 개수대, 가열대가 트라이앵글을 이루죠. 그래서 부엌 중앙에 작업대를 분리한 형식입니다. 여기가 가열대가 아니라 개수대가 올 수도 있어요. 동선은 단축할 수 있지만 이것도 디귿자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넓은 면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렬형입니다. 이것은 제가 흔치 않은 형태인데요. 마주보는 두 벽면, 이게 무조건 벽면이어야 돼요. 마주보는 두 벽면을 이용해서 작업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이뤄요. 그래서 동선은 짧지만 개수대와 가열대가 분리되어 있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앞뒤로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장단점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을 꾸며야 될 때, 집을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 이 5가지 특징들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한다면 아마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부엌 형태를 아마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거 공간 활용 방법으로 3번째 팁인데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보면 계단 아래 공간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단 아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했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아래나 아니면 침대 아래 등등을 활용해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팁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도면을 보면요. 거실 따로, 자, 거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과 식당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이 넓으면,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면 주방 따로, 식당 따로, 거실 따로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집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집을 가지는 건 쉽지 않죠. 왜냐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하고요. 면적도 부족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하지만 각각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 L을 리빙 공간, 거실이라고 하고요. D를 다이닝 공간, 식당이라고 하고요. K를 키친, 그래서 주방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 3가지 공간을 합치고 또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L/DK입니다. 이거는 거실을 따로 분리해 놓고 주방이랑 식당을 합쳐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바로 식당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좀 더 자세히는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LDK는 거실, 식사실,
주방을 다 합쳐놓은 곳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LDK가 다 따로따로 있으면, 거실, 식사실, 주방이 다 따로따로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주방과 분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고요. 거실에서 생활이 가능해요. 음식 냄새 안 날 수 있고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동선이 다소 길어지고 넓은 면적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L/DK입니다. 이것은 아까 봤지만 주방과 식당이 붙어있는 경우고요. 이것의 장점은 가사적 공간의 동선이 짧아져요. 그래서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안정되고 쾌적한 식사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LDK. 일실형인데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일실형 구조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요. 장점은 동선이 매우 짧아요.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음식했다가 밥 먹고 이것이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동선이 짧다. 그래서 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단점은 음식 냄새나 연기가 집안에 모두 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개인 침실이나 서재나 공부방을 합쳐서 생활한다거나 또는 화장실이나 세탁실을 합쳐서 생활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겠죠. 자, 효율적인 주거 공간 활용 방법 5번째로 가구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요. 왼쪽은 OK고 오른쪽은 NO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이유는 왼쪽의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동 동선에 아무런 방해가 없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중간에 책상이 어중간하게 있다 보니까 이동 동선의 흐름이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가구와 물품 배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는 우선 큰 가구의 위치 먼저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문을 여닫는 것에 지장이 없는 동선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광이나 통풍에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옷장 같은 것으로 창을 가려버리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창을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스위치나 콘센트가 가려지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그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구 사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 이 옷장에 문을 여닫을 때 여기에 다른 가구나 문이 있다면 문이 안 열리겠죠. 그래서 가구 사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가구를 또는 물품을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주거 공간이 달라지겠다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생활 내용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면서 우리 부엌, 일자형, 기역자형, 디귿자형, 병렬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거실, 식사실, 부엌을, 주방을 어떻게 붙이고 떨어뜨려 놓을 건지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시점이 오면 이러한 것들을 아마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기본기는 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공간 배치가 여러분들의 주거 가치관이랑 취향에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구를 배치하는 방법, 뭐 큰 가구부터 배치를 하는데 이동 동선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뭐 채광이나 환기에 유리해야 되고, 콘센트 가리지 말아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아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가정 내에 이러한 가구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4교시는 수행평가 과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4교시 때 만납시다.